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데 무척 힘드시죠?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총리님께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요. 갑자기 대형 외교 참사가 터져서 준비한 것과는 다른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초고속 정상회담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 의회를 향해서 이 땡땡이라 칭하셨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리지 않겠냐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요. 사상 초유의 대형 외교 참사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 생각할 때 국익 차원에서 큰 손실이 걱정이 됩니다. 미 의회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리님, 한미 관계 문제 없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서 김원희 의원님 질문에 앞에서 한 말 아니고 통역이 되어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그거는 그 의원님의 말씀은 이게 정식 무슨 회의장에서 이 얘기가 통역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이 된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상황적 판단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지금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에 온라인상에서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리기는 어렵죠. 저는 그렇게 발언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해당 발언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 땡땡은 F워드로 다 번역이 돼서 퍼지고 있고요. 또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면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적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공적 발언입니다. 만나고 돌아서서 비록 반말이랑 욕설은 했을지언정 뒤에서 했으니까 우리 국익에는 아무런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그런 확신하십니까?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요, 확신하십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저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 하루 종일 있었고 제가 그거를 무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런 만약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대로 사적인 그런 거였다고 하면은 그게 한미 관계의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제 경험으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욕설 논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인지요? 네. 욕설 논란은 저는 오전 내내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네. 참석하고 국회에 도착을 했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하시거나 제가 욕설 지시 논란이라는 내리신 것에 것이 대해서 있습니까? 욕설이다라고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히 조치하시거나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그 조치는 뉴욕에서 필요한 언론들한테 설명을 잘 하도록 이미 다 예정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해서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시는 내리지 않으신 거죠? 그런 대통령한테 지금 생각만 지시를 하셨던 내릴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다 그 시간이 총리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 보좌하게 되어 있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좌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거요? 대통령을요. 보좌.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현재 스스로 대통령을 보좌를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로서 대통령께 사과 권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의도나 이런 내용들이 만약 진실이라면 그거는 그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설사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미국 측에서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희망적이 저도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대정부질의에서 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욕설한 것 관련 질의를 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의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 꼭 욕을 하시겠다면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좀 보셔라. 적어도 욕을 했으면 사과를 하셔야 된다. 라고 누군가는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보좌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대통령의 욕설 외교 참사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우선은 좀 주위에서 보좌하고 있던 분들이 좀 더 저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은 그런 거를 좀 옆에서 잘 챙겨드렸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경질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게 경질까지 가야 될지는 그거는 저는 지금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대통령의 거친 입이요. 글쎄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좀 보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본인께서 책임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쪽팔림을 걱정하셨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창피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랑스럽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답변은 적어도 1일 전에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요지를 좀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를 국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데서 계속 예상치 않고 미리 주시지도 않은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로서도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도 않은 저한테 묻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질문은 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금 두 번째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여쭙겠습니다. 허용해 지금 이 주시면 순간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천천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단정하신 저 문제를 저는 이번 인정을 하지 윤석열 않습니다. 대통령의 욕설 논란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관이 아주 심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는 국적도 인종도 여야도 없습니다. 윤핵관 아니면 이땡땡입니다. 이 이분법적 인간관을 부디 우리 국민 여러분께는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만 문제는 아닙니다. 앞선 질문에서 총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 합의된 정상회담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 생각 변함 없으십니까? 합의하지 않으셨으면 만나셨을 리가 없죠. 어제의 날짜 기사죠.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동시 발표 관례를 깼다며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정상회담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지극히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를 신문에 났으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총리님 진실 생각은 아니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거는 더더군다나 그런 질의 요지를 전혀 주시지도 않은 여기에서 새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신문에 난 정부 거를 측은 물으신다면 한일 약식 신문에 난 정상회담과 것을 발표했습니다. 물으신다면 일본 측에서는 저는 회담이 시간을 아니라 가지고 간담이라고 천천히 답변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정상회담과 간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용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만남, 총리님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 정상회담입니까? 간담입니까?
저는 분명히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묻는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분명한 사실은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한국은 회담으로 격을 높였고요. 일본은 간담으로 격을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일 굴욕 외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신 것인지 대한민국 국격 실추 도장 깨기에 나서신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생트집이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각으로 조문 실패했고요. 미국에서는 욕설 논란, 일본과는 굴욕 외교. 선을 넘은 사람은,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외교 참사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비판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용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씀을 하신 국민의힘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의원께 묻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님,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시냐고 여쭙습니다, 총리님.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은 지금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수용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수용하십니까?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참사가 될 수 총리님, 있습니까? 비록 오늘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마저 민생을 버릴 수는 없기에 준비해온 약자 복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를 정치 복지다, 포퓰리즘 복지다 규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는요, 총리님, 끊임없이 가난의 경계를 허물고 문턱을 낮춰왔습니다. 총리님, 왜냐하면 누가 봐도 확실한 약자는 이미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오히려 복지의 경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의 잘한 것이 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한 그 포용성, 복지의 확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신 제가 그걸 그런 여쭟 게 부분으로 아니고요. 생각한다라고 사회적 약자의 죽음이 제가 얘기를 복지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글쎄요, 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4년 송파 세모녀, 올해 4월 창신동 모자는 모두 복지 신청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9년 성북구 내모녀, 긴급재난지원지급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어머니가 죽고 노숙인이 된 아들은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의료비 부담 탓에 장애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자살을 선택한, 아니요, 자살을 하게 된,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립준비 청년 역시 중간에 복지시설을 나왔다는 이유로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님, 바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포용복지를 내걸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를 늘려간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지난 5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끼리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더 어려운지, 누가 더 힘든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그 약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 완화하고 한 그러한 그 과거의 정책들은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러한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또는 복지 약 70개가 넘는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도 5.7%를 올해 인상을 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 뭔가 약자, 따뜻한 복지, 따뜻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또 복지 정책의 정책은 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 이러한 같은데요. 정책은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시기 전진돼야 바랍니다. 한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독거노인 찾았습니다. 당시 어르신께서 기초생활 수급자였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금 1등급의 아니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네, 58만 원입니다. 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월 27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가구 공공형 4인 일자리를 많이 가족이 그렇다는 찾으시는데요. 겁니까? 문제는 일가구 4인 가족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라고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한테 가는 거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금 네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집중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문제는 내년부터 이런 공공형 일자리가 6만 1,000개가 사라집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9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께서 공공형 일자리 이 27만 원 좀 벌어보고자 대기 중입니다. 노인 일자리 대란 예고된 상황입니다. 총리님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노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했듯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노인의 직접 일자리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비교적 좀 단순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것들을 좀 더 그러한 일자리에서 그런 일자리를 계속 상당 부분 가지고는 가되 좀 더 많은 역점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조금은 좀 더 고급의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한 것들을 또 민간 쪽에서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금 그런 민간형 노력들을 일자리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민간형 생각을 일자리가 더 고급이고 고급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민간형 일자리 3만 8천 개 정도 늘린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민간형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 민간형 일자리 한 유형으로 고령자 친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르신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노인을 짧게 쓰고요, 싸게 씁니다. 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살펴봤는데 전체 평균 6개월 이하로 일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이 50만 원 이하로 임금 줬습니다. 그거는 일률적으로 제가 20년 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저 20년 국감 때 계약서 직접 살펴보고 분석했습니다. 한 달에 5시간 일 시키고 월급 5만 원 주는 것도 고령자 친화 기업이라고 정부 지원금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민간형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결국 민간 기업이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에서 누굴 뽑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젊은 노인, 더 배운 노인들께 이 일자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더 연세가 많으시고 더 형편이 어려우시고 더 배우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형 일자리로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영혼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회적 약자 정책 펼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일자리 못 구하는 어르신들 상당수 거리에서 폐지 줍습니다. 전국에 폐지 줍는 어르신 최소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총리님? 말씀해 주시죠. 듣겠습니다. 15,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일하고 몇 킬로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평균 11시간 20분 일하고 13km 이상 걷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9,480원입니다. 시급이 948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거노인을 만나고 약자 복지를 하겠다고 입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노인 갈라치기 정책입니다. 어르신들끼리 이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누가 더 불쌍한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고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발달장애 자녀 살해하고 부모님이 자살한 사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모르십니까? 총리님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만 10건입니다. 왜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답변을 질문하셨습니까?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그 여력이나 사정이 그런 정말 그런 분들께 충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정부가 직접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당시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분향소 찾아가서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그런 복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그분들한테 잘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49제 마칠 때까지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그 어떤 관계자 단 한 명도 분향소 찾지 않았습니다. 추모도 안 했습니다. 영국 여왕 조문처럼 패셔너블한 자리가 아니어서 욕이나 된통 먹게 될 자리라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발달장애 부모님들께서는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떠넘긴 탓이라고 외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도입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저한테 주신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좀 며칠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어떤 방식으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가 없으시군요. 질문지를 미리 보지 않으면 답을 못 하시는군요.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 의원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하나하나까지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자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 얕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과 저는 재정적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은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해야 되면서 그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줘야 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입니다. 필연적으로 약자의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약자를 도움도 안 되게 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입니다. 그 서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윤석열 정부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행하는 패션을 즐기듯 약자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약자 복지는 약자를 골라내고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나쁜 복지일 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또 나아가 예산심사에 있어 이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복지 철학이 대한민국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광진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